46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생각하실 때 정책이니까요. 정책 심의하는 거니까 국토부 소관입니다. 거기에다가 둘 수 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그때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위원장은 1차관이 된다. 국토부 1차관. 자,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명권자는 국장이 임명권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심의하는 게 뭐냐? 심의하는 것은 정책, 손좀, 고시유 이걸 심의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보수 변경에 대해서 심의, 시험 제도에 대해서 심의, 자격 취득 시험 제도, 그 다음에 요 중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시험 제도,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딱 의결하면 우리 시도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인가? 2년이고 만약에 중간에 위원이 되면 보궐로 들어오면 남은 기간만 채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특징은 여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혹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해놓은 위원이 대신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일단 그 전에 회의를 열 텐데 회의 열려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성하셔야 되겠죠? 다 과반수인데 위에 것은 재적 과반수, 밑에 것은 출석 과반수. 거기에 뭐요? 통과가 되면 의결. 요게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죠. 자, 그러면 여기 구체적 내용이 아닌 것은 심의사항 중에서 골라보십니다. 맞습니까? 자, 정답은 1번. 그런 거 없죠? 예. 자, 그 다음에요. 45번 가시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틀렸는데?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죠?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까? 국장이죠, 국장.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 디귿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한다. 장관이 아니고 위원장은 1차관.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일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7, 11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미음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할 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세부적 내용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한다. 피읍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심의할 때 참여에서는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대학 교수가 많은데 자기가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쓴 용역 보고서니까 자기는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합니다. 그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척사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빠져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 위원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해촉할 수도 있다. 해촉이 뭔지 알죠? 관둬라 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미음번하고 비읍번 두 개입니다요. 예. 자, 46번. 요거 했나요? 그렇죠. 46번도 뭐 한 것 같습니다. 잠깐 골라보시죠. 46번도. 똑같은 문제죠. 정답 1번이죠. 네. 자, 또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52페이지에 6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볼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6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만 풀기로 하기로 했죠. 네, 여러분도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6번에 1번 맞죠? 국토부 정책이니까 국토부 그렇죠? 요거 비교되는 게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운영위원회 여기는 국토부 위에 설치하는 거 이거 협회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공제사업을 감독하는 데죠. 감시하는 데죠. 그쵸? 협회에도 해요. 그래서 협회 내부 기관이야. 근데 이건 감시하는 게 돼서 필수 기관입니다. 둔다. 자, 요 구성은 어떻게 돼요? 그쵸?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는 19명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죠? 각 한 명씩 두도록 돼 있는데 호선. 네. 여기는 호선. 여기는 위원장이 그냥 1차관이 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위원들은 국장이 임명하고요. 그럼 여기서 하는 데는 뭐,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여기서 하는 것은 이런 거 심의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입니다. 임기 2년인 거 똑같고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에 한해서. 예. 그 다음에 요건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제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똑같고 제일 밑에 거 똑같고. 위원회가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는데 이쪽을 낸다면 여기서만 갖다 끌어다 쓸 거고 이쪽을 낸다 그러면 이쪽에 갖다 끌어다 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게 딱 다른 게 다른 것보다는 어디에 들어오냐. 여기 국토부, 여기는 뭐예요? 협회. 여기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둬야 된다. 숫자가 또 틀리잖아요. 4, 7, 11이고 요게 협회 쪽에 나오는 게 돼서 뒤쪽에 나오는 거죠. 뒤쪽 나오는 게 숫자가 더 커요. 앞쪽이 숫자가 적고 4, 7, 11 이쪽이 19명 이내 이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또 차이 나죠. 여기는 1차관이고 여기는 호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자,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직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달랐을 때는 누가? 사무소 소재직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 그죠? 사무소 소재직 관할 시도지사하고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자격 취소나 정지는 여기가 하고 여기는 자격 취소나 정지를 못하고 뭐 하죠? 필요한 절차를 하는 데가 밑에요. 이 교자는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하는 거고 사자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고요. 그래서 요렇게 통보해 주죠. 뭐 하라고요? 취소나 정지하라고. 요 구조 아셔야 되죠. 3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거짓말.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4번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적 안 따지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5번 201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17년 11월 13일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정지가 되는 거니까 14년이면 얼마가 돼? 19년이 돼야 되죠. 틀렸죠?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죠. 그렇죠? 넘어가시겠습니다. 뒤에 가면 8번 문제가 있습니다. 8번. 길죠? 자,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격증 대여란 판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 대여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만 야, 너 자격증 땄다며? 야, 구경 좀 하자, 야. 그래서 제가 구경하러 보여줬어. 그랬더니 야, 이거 자격증 하루만 좀 빌려줘봐.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하고 다시 갖다 줄게. 하루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라 그런 거예요. 대여예요, 아니에요? 대여라는 게 남한테 줬다고 다 대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주는 게 대여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 이 판례가 소름 끼치는 판례입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잖아. 알면서도. 응? 자, 2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몇 건 썼어요. 그런데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를 무자격자가 직접 쓰고, 무자격자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무자격자가 다 계약서 썼는데 공인중개사는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자기 등록도장.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니까 자격증 대여에 해당 어떻게 해요? 한다. 그렇게 되죠? 요거 잘 아셔야 되겠고. 자, 3번 갑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활동을 했다는 뜻이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비록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동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영이익을 분배받고 돈을 벌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무자격자로 하여금 한 적이 없죠. 그러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죠? 대여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여냐 아니냐는 누가 돈을 벌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누가 봐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4번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형식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함을 팠어요. 그 명함에
중개업소 상호가 제일 위에 찍혀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요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김민정 이렇게 하고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그럼 대표 부동산 상호가 있고 대표란 직함을 써버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부동산 사장님의 97% 정도가 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부동산 사장인데요 하면 뭐요? 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따라서 대표라는 직함을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 것에 해당된다는 게 동그라미 5번이고 판례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1항 일반으로.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길게 쓸 게 아니고요. 끝에 두 줄, 세 줄 요것만 쓰면 되시는 겁니다. 앞에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길게 내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다 축약해서 낼 건데 5번에 나온 그 판례는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판례입니다. 근데 끝부분만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또 넘어가셔 봅니다. 자, 어디 가시냐면 13번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에 가시면 13번이 있어요. 이 시험 제도에 관련해서 막 그 조문에 있는 잡다한 내용들을 막 다 물어봤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자, 13번은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번이 답이죠? 끝이에요. 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같은 뜻이다. 뭔 헛소리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오픈했다는 뜻이죠. 그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니까 같은 말 아니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네.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등록 처분이 없어도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괜히 풀어봤어요. 5번.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개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때는 파산선고 받으면 자격증 땄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되 어떻게 돼요? 결격자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요. 네. 됐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13번은. 뭐 풀 문제가 없어요. 비슷비슷해. 다 출제에 좀 거리가 먼 것들. 저 뒤로 가시면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요거 기출문제네요. 1번 맞습니까요? 18번에 1번 지문요. 틀렸죠?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죠. 모르시는 눈치인데 지금? 중개는 뭘 중개라고 합니까요?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그죠?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세 글자. 근데 중개업은 뭐죠? 네 글자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영업으로 한다 이 뜻이죠.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중개업이니까 1번은 중개업이라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1번 틀렸죠? 중개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 중개. 2번 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어때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중개보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중개보조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자,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인이라 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히 뭐예요?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첫 번째,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가 빠졌죠? 그리고 틀린 거요? 또 한 군데 더 틀린 게 그쵸? 현장 안내까지는 맞는데 계약서 작성이 나오면 안 되죠?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기출지문이에요. 어려워요. 3번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중개업에 해당된다. 어떻습니까? 우연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영업적으로 했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영리 목적으로.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세 가지를 몽땅 갖춰야 이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반복 성향이 없이 우연히 어쩌다 한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가면서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러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중개업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 그죠? 간도 크게 등록도 안 하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이거 한 요 사람은 중개업을 한 거 맞습니까? 맞죠? 다만 등록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해서 법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4번 질문이. 5번. 미성년자는 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쵸? 5번이 맞는 말이죠? 예. 나머지는 틀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또 64페이지 갑니다. 예, 64페이지. 뭐냐면요. 등록 요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인데 등록 요건 잠깐 해보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요건 그러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되냐면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격증 따고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언제 받으셔야 됩니까? 오픈하기 1년 이내. 그쵸?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받은 게 있을 때 써먹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무교육 어디 가서 받습니까? 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요? 도지사. 이렇게. 사무실 얻어야 되죠? 사무실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겠다. 무허가 건물 안 되고 가건물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준공이 떨어졌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도 사무실로 쓸 수 있다. 그죠?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다. 특히 임대차 이외에 무엇도 가능하다. 사용대차도 허용하고 이때는 또 뭐예요? 용도가 제2종 근생이거나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에 들어가야 되겠다. 용도가 또 맞아야 되겠죠. 1종 근생도 됩니까? 되는데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반면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는 5가지입니다. 암기하실 때는 차실사, 그 다음에 5회조, 그 다음에 14만 이렇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거니까 그 다음에 대표자 뺀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 대표자 제외입니다. 빼고 칩니다.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실무교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법인의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전원이 다. 이렇게 되고요. 사자는 뭐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5회조는 뭐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요. 요 조자가 뭐예요? 협동조합일 거. 회자는 뭐고요? 상법상 회사. 회자는 뭐고요?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예요?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대신 자본금은 5천 이상. 이렇게. 다만 이 협동조합 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제외다. 그죠? 비영리 성격을 띠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제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크게 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기 등록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적용된다. 자, 특수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까요?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OX입니다. 변호사는 적용되고 특수법인은 적용이 안 되고. 자, 2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십니다. 2번. 이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이번에 1번에서는 사무실을 갖다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 계획을 세웠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것은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 4번이 틀린 이유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14조 업무 중에는 감정평가업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마지막 5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대표자? 제외한다고 하셔야죠. 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고요. 기억번 같은 경우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 이상일 거 맞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 갑자기 이렇게 조문에 가로 치고 쭉 있는데 조문 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조문에 보면 이것은 원래 요건 실제 시험에서 이거 하나도 이걸 빼버리고 안 써도 맞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가로 안에 들어간 거. 그런데 시험지 지문에서 이렇게 가로 조문을 낸답시고 가로 안에 걸 이렇게 쓰잖아요. 시험지에 문제 낼 때. 그러면 요 안의 내용을 원래 안 써도 뭐 관계 없는 건데 쓰고 있다는 것은 여기를 잘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여기를 가로 안게 틀렸는지 좀 잘 봐라. 이거 없어도 지금 문제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썼어. 그러면 이제 그 가로 안의 내용을 뭘 좀 이렇게 수작을 부렸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제외. 포함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걸 좀 보시고.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같은 경우는 임원사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대표자 포함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제외니까. 틀렸죠? 디귿번. 리을번도 틀렸죠? 실무교육은 누가 받으셔야 돼? 전원. 임원사원 전원이니까 디귿하고 리을번이 틀리셨죠? 그러면 이제 답은 2번 고르셔야죠? 자, 67페이지 가면 5번 문제가 나옵니다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5번. 보시면. 자, 개인인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벌써 틀렸어요. 아, 개인은? 아, 개인 말했군요. 아니, 여기 아직 안 틀렸습니다.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공인중개사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때는 구비서류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자격증 사본 냅니까? 안 내죠. 왜요? 등록관청이 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법인은 등록 신청해서 법인도 등록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낼 필요가 없어. 거기도. 왜 낼 필요 없죠?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 인적사항을 집어넣으면 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예요? 확인해봐. 똑같이. 자격증은 등록관청에서 시도의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해보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틀렸다고 한 것은 개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착각해서 잘못 읽은 거예요.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개인만 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맞지. 법인도 또 신청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생소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예요. 등록 신청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해당 국가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결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외국 사람은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 내야 되죠. 그럼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뭐냐? 이걸 원래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결격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나라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격자인지 아닌지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결격자 아니네 그러면 도장을 확 찍어주면 그걸 들고 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뭐예요? 미국은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믿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그런 업무 하지 말고 그 미국의 믿을 만한 기관에서 결격자 아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확 찍어주면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또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우리나라에 그 서류를 들고 와서 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걸 들고 와서 우리는 이거 콩고 믿을 수 있나? 그건 안 믿어주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교류가 많고 선진국 이런 데서는 서로서로 밀어주다 이거예요. 그 서류 갖고 뭐 서로 꼼꼼하게 그러지 말자. 그 나라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게 뭐냐면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이걸 그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데를.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이게. 결국 외국 사람일 때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런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번. 등록 신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하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구, 시장,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의 하남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기 성남에 보면 분당구가 있어요. 이 분당구는 자치구요? 비자치구요? 자,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가면 구로구가 있어요. 그럼 구로구는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여기는 자치구요. 구의원을 저 국민들이 뽑잖아요. 여기요 분당구에 가면 의회가 있어요. 분당구 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어 그런 거. 구의원을 안 뽑는다고. 여기는 구의원을 뽑아. 여기는 안 뽑아. 성남시 의원만 뽑아. 그러면 요건 뭐예요? 비자치구야. 여기는요 구로구 의원을 뽑아. 이건 자치구지. 의원을 뽑으니까 구의원. 이건 안 뽑아. 성남시 의원만 뽑아.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 그러면요 분당구는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아니요. 요 비자치구지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야. 아니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보세요.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시장. 또요. 군수. 또요. 구청장이요. 근데 시장이 되는 경우는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비자치구청장이든 하여간 구청장만 나오면 구청장.
등록관청에서는 구청장이 없을 때는 누가 돼? 시장. 이거잖아 등록관청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관청이라고. 그러니까 등록관청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그때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은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다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요. 지금까지가.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는 분당구청장은 등록관청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 서울 구로구청장은 등록관청이 돼야 안 돼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과천시는요? 과천시. 구가 없죠? 여기 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지. 구가 없을 때는 시장, 있을 때는 구청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로 안에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하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로 안에 내용이 틀린 거라고요.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하남 이렇게 돼 있잖아. 자치구가 있어 여기요. 자치구가 있다 그러면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의 하남 그러면 자치구 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이 되는 거야. 에?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는 거라고. 이거 여기라고.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가로 안에 뭐예요? 구 중에 자치구가 없는 그의 시장을 얘기한다 이게 얘기 뜻이지. 예? 아 저도 헷갈리네. 아니 여기 지금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구가 없으면 무조건 시장이 되죠. 근데 가로 안은 뭐예요? 자치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비자치구가 없는 시의 시장도 되는데. 잘 생각하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고민을 해보세요. 3번. 4번.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항상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요거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될 경우는 외국 법인일 때 그래요. 좀 생소하죠? 4번. 네. 외국 법인일 때는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외국 법인이 등록하려고 할 때. 그래서 4번은 또 모두 항상 요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만 낸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만 낸다? 외국 법인. 좀 구석지에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5번은 그래도 좀 풀어놓으셔야 돼. 5번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증명 사실이 확인되면 7일 내 등록에 통지를 한다. 5번 엉터리죠? 말을 어렵게 해놨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자,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한다고요. 등록 신청을 어디에 하냐면 등록관청에 하죠. 등록관청에서는 신청을 받고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관청 심사에서 따져보죠. 등록 요건을 갖췄는가. 신청자가 요건을 갖췄는가. 등록관청이 심사해서 갖췄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등록을 시켜주죠. 그리고 신청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등록되셨어요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등록 신청했던 요 양반은 등록이 됐다고 통보가 오면 사고에 대비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보증 설정. 그 보증 설정했으면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등록관청에 또 신고하죠. 그럼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된 사실을 그 서류 가지고 확인하고서 드디어 사무실에 걸 수 있는 등록증을 내어주는 거죠. 그럼 등록증을 갖다가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업무 개시하는 거죠. 업무 개시. 근데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또 있죠. 이게 뭐예요? 인장 등록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고서 중개사 협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아무개가 등록했다고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근데 5번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요게 확인되면 7일 이내 등록의 통지를 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등록의 통지는 7일 이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면 등록 통지해 줍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등록이 되면 이걸 해야 된다고. 완전히 엉터리죠. 이게 확인되면 이걸 한다는 뜻이에요. 7일 내에. 옳지 않잖아요. 등록 통지는 보증 설정과 관련 없이 일단 등록 통지는 나가요. 요건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 이걸 해. 그리고 이게 확인되면 드디어 뭐예요? 등록증을 교부하죠? 지체 없이 발급하죠, 요게. 등록의 통지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러니까 7일 내에 등록의 통지를 하는 건 맞는데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요게 엉터리란 얘기죠. 순서의 핵심은 요렇게 등록,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5번 같은 것을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지체 없이 준다. 그러면 맞아. 다시 한번 보증 설정 여부가 확인되면 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그건 맞아. 그쵸? 그런데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7일 내 등록이 통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지금. 틀렸죠? 그쵸? 머리 아프죠?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5번도 왜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 등록 절차 계속 나올 거니까. 예.